저는 이선희입니다. 올해 65. 제 인생 65년 중 35년을 남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죠. 결혼 전 저는 달랐습니다. 1982년 22살의 저는 서울 홍대 앞 작은 화실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미대생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작품을 보며 10년 안에 국제 무대에 설 제목이라고 했죠. 졸업 전시회에서 제 그림 3점이 모두 팔렸고 유명 갤러리에서 러브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중매로 만난 공무원 남자와의 맞선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냐, 안정적인 공무원 집안으로 시집가라며 매일 울며 매달렸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22살 여자가 부모 뜻을 거스르고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입덧이 심해 붓을 잡을 수조차 없었고 출산 후엔 육아에 치여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그림이냐, 애나 잘 키워라며 제 화구 상자를 창고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남편은 취미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라며 무심했고요. 그렇게 저는 30살이 됐고 40이 됐고 50살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손목은 터널 증후군으로 밤마다 욱신거렸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아들 학원비를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아들만은 의사 만들 거야.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들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꿈은 죽었지만 아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니 그걸로 됐다고, 그게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무렵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은 남편 뒷바라지 자란 복이라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장례식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당직이 바쁘다는 이유였죠. 남편이 남긴 건 용인 변두리의 작은 상가주택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이었습니다. 그 집의 월세 80만 원, 그게 제 유일한 수입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 명의로만 들어있어서 제가 받는 건 거의 없었어요. 35년간 가정주부로 살았던 제게 국가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의사가 된 아들이 언젠가 효도할 거라고,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3개월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명절에도 병원 당직을 핑계로 처가만 갔죠. 며느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집이 용인이면 너무 먼데요? 서울 쪽으로 이사 안 하세요? 라는 말로 시작해서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집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라는 말까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이 반가워 아침부터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음식을 몇 젓가락 먹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자기 병원을 갖는구나. 하지만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개업 자금이 3억 정도 모자라요. 어머니 집 팔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방도 하나 있고요. 애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같이 하시면 되죠. 어머니 나이에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병원 개업하면 어머니 용돈도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요양원 비용도 제가 다 댈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제 집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제 몸은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육아 도우미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낙할 거라고 믿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65년을 살았는데 정작 이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평생 누군가의 부속품으로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다 하셨죠? 이번 주말에 부동산 중개인 데리고 갈게요. 빨리 정리해야 좋은 가격 받아요. 묻는 게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할 권리조차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시선이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곳.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쓸데없는 것들이라며 처박아둔 제 과거가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확 쏟아졌습니다.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천으로 쌓여있던 화구 상자. 손을 뻗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시간이 멈췄습니다. 굳어버린 유화 물감들, 닳아버린 붓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나온 사진 한 장. 1982년 졸업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 22살 이선희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표정으로 캠퍼스 앞에 서 있었죠. 나는 언제 죽은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저를 죽인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죠. 화구 상자 밑에서 노란 종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1987년 서울 모 갤러리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선의 작가님의 재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35년 전 편지였지만 그 갤러리는 지금도 한남동에서 영업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5년 전 죽었던 이선희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설프게 검색창에 60대 미술 학원을 쳤죠. 놀랍게도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실버 아카데미. 저처럼 늦게 꿈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65세도 등록 가능한가요? 상담 선생님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최고령 수강생이 82세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날 등록했습니다. 6개월 과정, 수강료 120만 원. 제 월세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배움이 아까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올 필요 없어. 할 얘기 있으니까 내가 직접 가마. 토요일 오후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32평. 아들이 결혼하면서 장만한 집이었죠. 제가 용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준 5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들어간 집이기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세요? 미리 말씀하시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요. 앉으세요. 빨리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오후에 약속 있어서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작성한 재산증여 거부 의사 표명서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온 문서였죠. 집 안 판다. 그리고 너희 집에도 안 들어간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시죠? 5년 전 내 결혼 자금으로 준 5천만 원 기억하지? 갚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살다가 쓰러지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짐 안 될 테니까 걱정 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제 차례 아니에요? 병원 개업하면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너 편하게 해주려고 키운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키운 거지. 근데 언제부터 그게 너한테 빚이 됐니? 어머니가 투자한 거잖아요. 저한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투자. 제 아들이 35년간의 모성을 투자라고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투자였어. 근데 그 투자는 이미 회수됐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의사 되고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전 뽑았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인생에 투자할 생각 없어.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울 모 대학 평생교육원 수강 신청서였습니다. 회화 전공 석사 과정. 다음 주부터 학교 다닐 거야. 60대 신입생.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취미로 동네 문화센터 다니시지. 석사 과정이요. 젊은 애들이랑 경쟁이나 되시겠어요? 되든 안 되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35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돈 없다고, 아프다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니까. 그래, 안 할게. 대신 너도 나한테 효도 어쩌고 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오늘부터 내 어머니 이선희가 아니라 그냥 이선희야.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고집 세시니까 아버님도 일찍 가신 거예요. 쯧쯧.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유난히 파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고에서 꺼낸 화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버린 물감은 버리고 새 물감을 주문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새 붓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35년 전 22살 이선희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회화과 석사과정 첫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제가 단연 최고령이었죠. 어머님, 여기는 학생이 오는 곳인데요. 한 남학생이 착각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학생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일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교수였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왜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이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미술 치료사가 되고 싶어서요. 광고 회사 다니는데 순수 예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유학 준비 중이에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선희입니다. 65세고요. 35년 전에 그림 그리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날카롭게 쳐다보자 조용해졌지만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과제는 자화상이었습니다. 2주 후까지 50호 캠퍼스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오세요.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표현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캠퍼스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붓을 잡는 법조차 어색했고 색을 섞는 감각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그렸고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쓰고 그렸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유튜브 보면서 기법을 배우는데 저는 그것조차 서툴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의실에서 작품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그림은 세련됐습니다. 현대적이고 기법도 참신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제 그림을 본 학생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너무 고전적인데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스타일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색감도 탁하고 구도도 진부해요.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제 그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이선희 씨, 82년도에 홍익대 졸업 전시회 하셨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제 은사님이 그때 심사위원이셨어요. 이선희라는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였다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제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기법이 고전적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힘입니다. 35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붓질, 젊은 사람들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깊이예요. 이 주름 하나하나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날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 비웃던 남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유화 혼색 기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수강료와 재료비로 월세 수입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3개월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개업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라는 말이 이상하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작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라는 한마디였는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그린 그림은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차렸던 밥상,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그 위에 놓인 뚝배기 하나. 김이 모락모락 나지만 혼자 먹는 저녁.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텅 빈 식탁 한쪽에 작은 화분을 그려 넣었습니다. 파란 꽃이 피어있는 화분. 그리고 식탁 모서리에 펼쳐진 스케치북과 물감. 그제야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학기 말 평가에서 그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수님은 이건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라 한국 중년 여성의 삶을 담은 시대의 기록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석사과정 2년차가 되던 해봄,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이선희 씨, 한남동 아트스페이스에서 신진 작가 공모전 한대요. 나가보는 게 어때요? 교수님, 저는 신진이 아니라 노년인데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교수님은 진지했습니다. 65세에 다시 시작한 작가면 신진 맞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모전 주제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딱 제 이야기였죠.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총 5점의 연작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 22살의 제가 붓을 든 모습.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여성. 두 번째 작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뒤에 화구 상자가 버려진 모습. 세 번째 작품 부엌에서 30년. 거친 손으로 뚝배기를 드는 중년 여성. 네 번째 작품 텅 빈 식탁과 화분. 학기 말에 그렸던 그 그림. 다섯 번째 작품 다시 붓을 든 65의 제 모습. 주름은 깊지만 눈빛은 22살처럼 빛나는. 공모전 결과 발표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0명이 넘는 지원자 중 10명만 선정된다고 했습니다. 대상 이선희 작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연작.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유명 작가가 심사평을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기술이 아니라 진실로 승부했습니다. 35년의 공백이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무기가 됐죠.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희생,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캔버스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 한남동의 그 갤러리 35년 전 제게 초대장을 보냈던 바로 그곳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혜 작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7년에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때 오시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개인전 준비하실 생각 있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기회였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선의 초대전 마이너스 되찾은 시간. 총 20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평생교육원 동기들까지. 교수님이 와서 축하해 주셨고 동기들은 제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 비웃던 그 남학생도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늙고 싶어요.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입구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아들은 제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텅 빈 식탁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 그림 옆에는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죠. 30년간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 하지만 정작 그 식탁에서 내 자리는 없었다. 이제는 혼자 앉아 밥을 먹지만 그 식탁에 내 꿈이 함께한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3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대단한 게 아니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이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 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뭘 요구했는지 알겠어요. 어머니 인생을 제 돈으로 사려고 했네요.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멋있으세요. 저도 아이 키우다 보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너희들 탓하려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으니까. 그냥 이제는 이선희로 살고 싶을 뿐이야.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0점 중 18점이 팔렸고 가격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 점당 평균 500만 원. 총 9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갤러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선혜 작가님, 이제 작가로서 자리 잡으셨어요. 다음 전시도 준비하시죠. 집에 돌아와 통장을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남편 월급도 아들 용돈도 아닌 오롯이 제 재능으로 번 돈.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전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7입니다. 한남동 작업실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는 갤러리 3곳과 전속 계약을 맺었고 해외 아트페어 초청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여성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60대의 꿈을 되찾은 여성 작가라는 주제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시간은 없으세요? 35년이나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 35년이 있었기에 지금 제 그림에 깊이가 생긴 거니까요. 다만 아쉬운 건 더 일찍 나를 찾지 못한 거죠.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성악을 했어요. 70살인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 집 팔라고 해요. 이선혜 작가님은 어떻게 거절하셨나요? 하나하나 답장을 쓰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걸.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제 작업실에서 되찾은 시간 모임을 50대 이상 여성들이 모여 각자의 꿈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 모임에는 72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를 봤습니다. 35년 전 창고에서 화구 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제 눈빛을 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차려주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며느리도 가끔 같이 옵니다. 지난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돼. 나 다음 달에 베를린 아트 페어 가야 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어머니는 이제 바쁘신 분이시니까. 대신 산후조리원 비용은 내가 낼게. 내 돈으로. 그 말에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됐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나도 그때는 몰랐던 거니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100일 때 초대할게요. 그때는 오실 수 있으시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갈게. 어제 저녁 용인 집 앞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옆에는 새로 산 이젤과 스케치북. 요즘은 야외 스케치에 빠져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선희 작가님이세요? 인터뷰 기사 봤어요. 26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다니는데요. 그만두고 요리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뭐 하냐고. 그 여성의 얼굴에서 35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22살의 이선희를. 지금 몇 살이에요? 26이요. 그럼 나보다 40살이나 빨리 깨달은 거네요. 나는 65에 깨달았거든요. 여성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35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26이잖아요. 망설일 시간에 칼 한 번이라도 더 잡으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걸.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백발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연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지금부터입니다. 60대의 꿈을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릴 겁니다. 72살의 책을 쓰는 할머니, 68살의 등산을 시작한 여성, 65살의 다시 노래를 시작한 성악가. 붓에 물감을 묻히면서 생각했습니다. 35년은 길었지만 제 앞에는 아직 20년, 어쩌면 30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화가 이선희로 살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작업 중이야.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아들 약속을 우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시간이 먼저고 아들은 그 다음입니다. 석양이 작업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캠퍼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67, 제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일할 때,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살 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이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시간은 너무 짧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었고 늦은 시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늦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마음속에 이제 와서 무슨 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인생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의 작은 용기 하나라도 건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이야기,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단체와는 무관합니다.